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전북권 비즈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기존에 공지해드린 대로 조민호 본부장님과 서대영 교수님께서 포럼을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김성기 본부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화면이 공유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여러 회원님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좀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성기입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비즈포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새롭게 출범한 자유형 MC의 MC는 첫 발을 내디뎠다면 올해는 MC 활동들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는 건 물론 내년 연말부터 시작하는 평가를 통해서 내년 이후에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현장에 오늘 포럼을 같이 하게 될 매니저님들을 비롯해서 8개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회장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계시겠죠? 말씀을 좀 안 되겠구나. 예. 하여튼 이번 비즈 포럼은 지역 경제 우리 군산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조선업계의 자립과 성장 방안, 그다음에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북권 미래 먹거리 생태계 확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조민호 본부장님과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서대원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친환경과 동반성장을 테마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여러 회원님들 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올해 3월 8개 매니저님들과 MC 매니저님과 그간의 MC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애로사항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되짚어보고 또 서로 다른 MC들 간에 이해하는 그런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79개 MC는 10월 말까지 2년간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를 우리 산당군 본사에 제출해야 되고 11월에는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게는 우리 MC별로 우리 산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과제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추진해야지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연결해서 MC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수 사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성과를 확정시키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전북본부는 작년 3월에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선정되고 올 2월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출범해서 지금 오리발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없지만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구조고도 사업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휴폐 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10월 정도 되면 우리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제조 기반 창업 기업이 또 8개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새 식구도 늘어나고 그 제조 기반 창업 기업이니까 또 MC 회원사 자격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지도 편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장에 지금 계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본부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라도 이렇게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뭐 바쁘신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뭐 서서히 제가 뭐 하는 것보다도 저희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민호 본부장님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 생태계 이런 주제로 선암회권의 그 조선 산업이 좀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 기자정군의 조민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탄소 중립을 위한 서남해권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친환경, 그 다음에 국제 환경 규제 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제일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IMO 감축 조기 전략 채택에 따라서 50년까지 전체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금 현재 예전에는 뭐 HFO나 그다음에 뭐 디젤 연료를 사용하였다면 지금은 뭐 LNG나 그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그런 저탄소 연료를 지금 사용을 하는 추세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암모니아나 수소까지 변화하는 그런 시대 흐름으로 아마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조선 시장의 경기 회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선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2025년부터 아마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도 이번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블록 생산부터 시작을 하지만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록 블록부터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2011년도에 현대중공업을 처음 열 때도 블록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블록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블록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기술력을 쌓은 후에 완전한 신조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아마 저희 조선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선시장의 경기 회복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 규제가 이런 조선의 어떤 경기 회복을 갖다 앞당기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노스트림이라는 그 LNG 가스 라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단이 되면서 새로운 저희가 가스 운송 필요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나 미국에서 LNG를 갖다가 유럽으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 것으로 저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볼 때 이제 친환경 선박 시장의 확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가스 연료화가 진행되면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부장 산업의 도약 필요 여기에서는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여기 논외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전북에서 최근에 이런 그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저희가 그 기반 구축 사업이 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평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 전북이 아마 전국 최초로 이런 그 대체 연료에 대한 모든 그 시험 설비를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탄소 연료인 LNG, LPG,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그런 세 가지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까지 이렇게 있는데 수소는 저희가 좀 제외하고 암모니아까지 해서 저희가 아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시설을 전라북도에서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유럽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선박의 정책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IMO의 온실가스 감축 조기 전략 실행에 따라서 조선 해운 산업의 고효율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운항은 현색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2050년에까지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저희가 줄이겠고 금세기 말까지는 100% 완전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IMO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관련된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해서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규제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규제에 맞춰서 지금 발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연료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말하는 뭐 HFO나 디젤 같은 연료유의 선박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탄소 선박 도입기에는 이제 연료유 선박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LNG 추진선이 한 2040년까지 이렇게 좀 증가를 하다가 가라앉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소 선박이 개발되면서 아마 무탄소 선박으로 변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성장 및 주요국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 및 기술 경쟁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통과된 거지만 친환경 에타가 지금 통과가 됐고 약 한 2천억 정도로 해서 에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해수부와 산업부가 각각 협력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라든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약 한 2천억 정도 해서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는 걸로 사업이 지금 통과가 됐고요. 아마 각 사업의 추진 주체가 선정돼서 해당 사업이 10년 동안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법 시행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이거는 해수부 중심으로 저희가 좀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D 정부 투자 방향도 보면 조선 플랜트 분야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 선점을 위한 정부 투자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친환경 선박 정책을 보면 크게 이제 산업부와 해수부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해수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약 한 144척의 친환경 관공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200톤 이상 LNG 추진선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의 건조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어렵다면 저감 장치를 장착해서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까지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25척, 그다음 저감 장치 장착을 40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공동 지원으로 한국형 친환경 선박 개발 시행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래 친환경 선박 세계 선도 기술 개발, 즉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혼합 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LNG 선박, 그다음에 암모니아 선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독자적인 저희가 연료를 떼지는 못하고요. 지금도 혼소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 연료를 사용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 미래 먹거리 발굴에서 지금 12대 신산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을 제시하고 있고 2025년까지 스마트 친환경 선박 점유율을 7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조 선박 수요와 IMO 환경 규제로 인한 연평균 약 한 2.7% 정도로 친환경 선박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좀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도 연평균 한 3.5%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발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미래 친환경 선박 혁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순으로 그런 특허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나와 있지만 중국 및 한국은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NG 연료 추진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 연료인 경우에 대체 연료의 경우 타 기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지금 현재 낮거든요. 그래서 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 점유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대체 연료 테스트 시험 장비들이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지금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조선 해운업체들의 환경 규제 대응으로서 LNG 추진선 개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사용 선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프랑스 CMA, CGM 선사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의 활용 전략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LNG 추진선 26척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덴마크 머스크사는 차세대 연료인 암모니아 선박으로 바로 간다. 우리는 LNG로 가지 않고 암모니아로 바로 넘어서 간다. 그렇게 지금 해서 차세대 연료 추진선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모니아 관련 기술은 2024년 정도 아마 국내 삼성이나 현대에서 아마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빠르면 24년 아니면 2025년 정도면 아마 상용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글로벌 주요 선사의 요구에 적합한 대응 전략 마련 및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중국이 저희하고 지금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수 시장이 꽤 크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이 선박에 대한 발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선박 발주를 많이 내므로써 이런 그 LNG 선박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국의 어떤 그 트랙 레코드를 높여줌으로써 외국에서 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지원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우위 확보를 위해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정부 투자도 저희가 전 세계 LNG 추진 선박의 총 955척에서 연평균 약 19%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 연료 추진선 건조 국가 중 한국이 압도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 레코드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 발주되는 그 LNG 추진 선박의 한 90% 이상은 저희 한국에서 지금 수주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트랙 레코드를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아마 LNG 발주량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중국에서 카타르에서 이제 그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가스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LNG 선박을 발주를 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LNG 선박 건조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은 최근 6개월간 연평균 선박 수조 이제 CGT 환산 톤수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율이 약 한 55.18%가 되겠고요. 이것은 세계 증가율의 평균 3.8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한국은 이에 비해서 중국보다 약 한 2.25배 낮은 24.49%로 지금 자료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LNG 및 암모니아 기술 개발에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대형 중소형 조선사는 설계 건조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 인력과 시험 장비를 확보 중에 있고 자체 예산 및 국가 연구 개발 비용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연안 선박, 그 다음에 국제 항해 선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연안 선박은 저희가 이제 뭐 어선, 관공선, 내인선, 병원선, 여객선까지를 갖다가 저희가 연안 선박 국내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선박들을 연안 선박이라 하고 국가 간에 이렇게 운영되는 선박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국제 항해 선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국내 선박은 보통 이제 사이즈가 어떤 3,000톤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한 1메가에서 5메가와트까지 정도의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재생 바이오 디젤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LNG라든지 뭐 CNG, LPG, 바이오 디젤 그런 연료들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해 국가 간의 항해를 하는 선박에서는 8.2메가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엔진도 LNG나 암모니아 혼소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인 산업매권 친환경 선박의 추진 현황입니다. 조선산업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융복합 산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내 조선해양 신산업 생태 구축을 위해서 전라북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산업 동향을 먼저 보면 군산 현대중공업 철수 이후에 지역 내 중대형 기자재 업체 철수 및 조선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산업이 저희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기업이 한 86개 정도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5개 기업이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조선 인력도 약 한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 조선산업의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데 이거를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현대중공업 중심의 이런 대기업 중심의 어떤 조선산업은 이게 경기 사이클을 타는데 이런 위기는 다시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타파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전북만의 어떤 장점을 가진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선박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그 다음에 중소형 특수 목적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화를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정부 신정부에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 인수위에 관련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특수 목적선 즉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함정이나 관공선을 특수 목적선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다음 선진화라는 개념을 관공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군 함정 같은 경우는 성능 개량 또는 현대화를 저희가 선진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탄소 복합재 소형 선박 및 기자재 개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탄소 선박을 개발해서 탄소 선박 어선이죠. 어선을 개발해서 시운전을 하는 것을 아마 TV에 방영이 됐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까지 저희가 총 탄소 선박을 9척을 아마 건조를 하게 5척을 건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톤, 7톤, 9톤 그렇게 5척을 건조를 하고 그 중에 3척은 실제 이제 바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2척은 화재 시험 및 충격 시험을 위해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북은 탄소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선박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상무중공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지금 굉장히 매출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지금 사무중공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해경 서부정비창이 개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조선 분야의 수요가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선박 중심의 연구개발 인프라 및 수리조선 인프라가 기구축되어 있고 이번에도 또 추가로 스마트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관련 시설이 추가로 구축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리조선 시장이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남은 그렇게 수리조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업이 좀 성장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게 친환경 선박 특히 이제 전기 추진체를 이용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 개발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량 소재를 사용한 탄소 복합재 어선, 그다음에 고속단정 레저보트 및 재활용 탄소 복합재 선박 기자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재활용 탄소, 즉 탄소 복합제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재활용된 복합제를 가지고 선박을 건조하는 그런 기술 개발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전기 추진 시스템 적용 소형 선박 실증 및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인화점 연료 추진 시스템 및 기자재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저인화점 연료, 대체 연료 시험 설비들이 구축이 되면 이번에 통과된 그 친환경 에타에서 관련된 기술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술 분야들이 저희 전북에 와서 많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지역 친환경 연구 개발 동향을 보면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개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추진 시스템 도입 선박용 혼합 연료 및 전기 추진 차도선 기술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NG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 기술 및 실증이나 수소전기 친환경 레저 선박 개발 및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로 이제 전남 지역은 하이브리드나 전기 쪽으로 해서 소형 선박의 어떤 기술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내 전후방 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추진, 즉 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조선산업의 균형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는 경량 소재인 탄소복합재 등 지역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죠. 전라북도는. 그래서 탄소산업진흥원이나 한국과학기술진흥원, 키스트 전북분원, 그다음에 효성, 칼텍H, 데크카본 등 이런 탄소 관련 기업들이 도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경량 소재를 적용한 선박 기술 개발에 좀 매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과 그다음에 상급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엔진 및 관련 기자재 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저인화점 연료로 관련된 기술 개발하고 있고, 한국상국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나 수소 연료 쪽으로 해서 좀 미래 기술 쪽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성 선진화단지 구축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한 5천억 정도 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저희가 전북이 타 지역에서 없는 어떤 이런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연료 연구센터를 목표 이전을 통해서 지원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차도선에 그 컨테이너를 갖다 싣고 올라가서 전기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및 전기 연료전지 추진 기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지금 빈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빈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스타트업이었는데 최근에 갔더니 공장도 굉장히 크게 짓고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도 이런 스타 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현대사모중공업 등 36개사가 협약을 맺고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을, 특히 이제 서남해권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전략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량 소재 활용 중소형 선박 기자재 중심 산업과 그다음 전라남도의 소형 선박 친환경 추진 연료 시스템을 융합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서남해권 광대역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결론을 맺고 있는데, 왼쪽 그림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구축하는 저인화점 연료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1MW짜리 그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3MW짜리 디젤 엔진, 혼소 엔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테스트 베드,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연료 전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자로 서 있는 그런 탱크들이 LNG, LPG, 암모니아 이런 가스 탱크들의 어떤 그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빈센에서 개발된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그림인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 추진 쪽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서 이렇게 친환경
현대화된 어떤 그 산업 생태계, 선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북과 전남은 이렇게 지금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각각 장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된 산업 육성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조민호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내년부터 블록 생산을 이제 재가동하는데 너무 큰 기대라든지 실망하기보다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중국 등이나 후발주자와의 격차 축소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국내외 친환경 시장 동향하고 현황, 그리고 특히 전북, 전남, 서남해권의 어떤 특수 목적성, 친환경 중소형 특수 목적선과 전남의 수리조선 분야의 어떤 동향들, 그리고 연구개발 동향이나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회원님들께 가끔 안내를 드렸었지만 저희가 사실 그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중대형 공고가 얼마 전에 이제 공고가 있었고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전북본부가 지금 현재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최종평가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정량적인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조선 쪽에 대불과 울산에 있는 기업들과 어떤 연계 융합된 기술 과제를 제출하는 중형 과제에 2차 공고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그 관련해서 조민호 본부장님께서 좀 기업들의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 주십사 요청드리고자 좀 중간 브릿지에 말씀 좀 길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원 교수님 오셨는데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가는 것이 우리의 조선산업 미래 먹거리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받은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대원 교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내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게 되는데 과연 그 재가동을 위해서 지역 산업은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계 R&D 인력들을 키울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기관들은 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조선해양공학이라는 특수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한 조선산업의 경기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 조선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1위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그 LNG 관련된 시황 그리고 우리가 LNG를 수주하게 되면 어떤 것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공학이라는 학과는 사실 전국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대략 한 18개, 20개 정도가 있고요. 기존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폐과가 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는 일본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동경대학교는 조선해양공학과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경기가 활발히 살아나려고 해도 일본은 살아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조선해양공학과를 폐과를 시켰기 때문에 R&D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다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들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조선해양공학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3D 산업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어서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들께서도 조선해양공학과를 가면 대체 뭘 하는데 용접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조선해양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배죠. 그래서 선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그 구조물, 총칭해서 해양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게 조선해양공학이 되겠고요. 선박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선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안을 안보를 책임지는 군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도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최근에 보면 잠수함이나 그 다음에 수상함들을 아주 잘 만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주 경쟁도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해양 구조물 분야는 사실은 이제 오일을 시추하는 구조물인데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양 구조물을 지어주는 거고요. 최근에는 해양 구조물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조선해양공학 학자들이 또는 공학자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선박 및 그리고 해양 구조물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개념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상세 설계, 생산 설계, 그리고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선조에게 인도를 해주는 프로세서를 거칩니다. 조선해양공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박의 겉에 껍데기만 만든 학문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배가 한 척이 나오게 되려면 조선해양공학뿐만 아니라 그 탑사이드 선박의 데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LNG를 이송하거나 또는 원유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화학공학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기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이 재료공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 쪽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LN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3도이고요. 액화 수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250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차가운 화물을 싣고 다니려면 그거를 받쳐주는 재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공학도 조선해양공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이야 여기저기 항상 다방면에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고요. 전적으로 기계공학이라든가 에너지공학 그리고 산업공학 역시도 조선해양공학의 가장 큰 주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척 만들어지려면 조선해양공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이 되어야지만이 배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조선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최근에 조선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을 먼저 특징을 보면요.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연구 개발 그리고 설계, 건조, 인도를 총괄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산업입니다. 그래서 배만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배만 하나 용접만 해서 짓는 게 배가 아니고요. 이 배 안에는 모든 전자 또는 화학,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 산업이 다라는 게 조선 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분류군에서도 항상 조선 산업은 항상 키워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조금 발전을 보면요. 옛날에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목선에서 철선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큰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 조선 산업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이렇게 배가 지어졌고 20세기 중반에서는 일본으로 갔다가 그 주도권이 이제 저희 한국으로 넘어왔었고요.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중국에게 조금 자리를 내줬고요. 최근에는 다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중국이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양적인 부분만 1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부가 가치 선박들 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CC라고 하는 대형 컨테이너들도 잘 짓고 있고요. 그리고 LNG 선박,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 되겠는데요. 이 LNG 선박도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일본에서 열심히 지었던 LNG 선박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잘 짓고 있는 벌커선도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인 LNG 선박이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조선의 주도권은 처음부터는 상선의 관점에서 보면 영국이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 조선의 주도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조선 산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글로벌한 세계 경기에서도
조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이 없는데요. 이 조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철이 필요합니다. 철. 그래서 그 철강 회사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철강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이러한 철강 재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고부가치의 선박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산업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뭐 19세기, 20세기 중반에 뭐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였었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교수님들은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많았죠.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조선 산업에서 1위를 했었냐면 일본은 잘 하는 게 모방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요. 일본은 용접 공법을 재빨리 모방해서 그 전에 배를 지을 때는 리벳 공법으로 지다가 이제부터 용접을 들여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표준 선박을 건조하게 됩니다. 일본은 표준 선박을 건조해서 많은 재미를 받고 2000년대 가장 큰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잘 나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표준 선박이었고요. 표준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표준화된 선박을 지어놓고 이걸 팔게 되는 건데요. 일본은 이걸로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실패를 하고 그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표준선 건조 방식은 주문자가 원하는, 선주가 원하는 사항들을 잘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표준선박 건조 방식은 찍어내는 듯하게 산업적인 공정의 효율성들은 있지만 실제 뭘 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한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선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면서 좋은 배를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동경대 조선해양공학과가 폐지가 됐고요. 현재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전문인력 R&D 인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조선해양공학과 저희 군산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조선해양공학과 역시도 지금 학력이 급감해서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조선해양공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약간 사양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현대중공업이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의 삼성중공업이 79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일본의 조선산업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다 도크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건조공법, 메가블럭 공법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산업적인 공정의 최적화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선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선산업을 추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는 저유가 조선 불황으로 대부분의 수주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중국은 역시 값싼 노동력으로 자국 선박을 또 수주를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가 있는데요. 이 IMO라고 하는 회사 기구에서 아주 강력한 환경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시커먼 기름을 떼는 배들은 운항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일단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규제로 지금 현재 조선산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조선업도 이에 편승해서 지금 상당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1870년대에는 선박의 소재나 또는 종류, 추진 연료, 엔진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진 연료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선박 개발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회사기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지수 EEDI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과 또는 환경 규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배출을 억제하는 지역을 늘리면서 이제 배들은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들은 계속적으로 추진 연료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체되는 좋은 에너지로서 무탄소 선박, 저탄소 선박 그런 연료들이 지금 하나의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제 규제 대응으로 벙커시우에서 오염 부하가 덜한 가스 그리고 전기 그 다음에 청정 연료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사실 연료를 바꿀 때 엔진부터 또는 그 연료의 공급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중연료나 에탄올, 향후에는 아마 암모니아나 또는 수소 연료 추진선들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을 포함한 스마트 선박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선박의 수주량이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와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후판 가격 인상이나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수주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감소가 됐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호조세로 될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의 반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이러한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선용 후판 현물 가격 추이인데요. 현물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그게 선박의 가격에 반영이 안 돼서 작년까지도 수주를 높게 받아도 생각보다 많은 이익이 남지 못했는데 최근에 수주하는 것들은 이러한 후판 가격까지 고려해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도에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발주와 그리고 수주가 최고로 예상이 되었고요. 이 자료는 클락슨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발주량의 동향 자체가 상당히 호조세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 수주량도 양으로 보면 중국보다는 작지만 돈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좀 큰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럼 잘 짓는 선박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잘 짓고 있고요. 그리고 2위로 LNG 선박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컨테이너나 LNG 선박은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고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전한 선박들을 잘 짓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몰이란 선박은 실제 대항을 운항하다가 실제 배가 부러진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들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수주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정도이고요. 2016년 15.9%에서 2021년 42%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30에서 대략 한 10%로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는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미래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배를 만들어내느냐 그 키를 잡은 나라가 잘 조선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 국내 선박 수주가 글로벌 교육량 증가로 환경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는 지금 1,500만 CGT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주요 혜택은 환경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 규제 강화는 수주 증가를 이끄는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아까 조민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탄소 연료, 무탄소 연료 이러한 것들을 전북에서 계속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된다라고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스크러버는 조금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단기적이라고 하는 게 약 10년에서 20년 정도일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선박, 탄소가 없는 선박,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 암모니아 선박이나 또는 수소 선박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30년 동안 10에서 20년 동안은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 향후에서는 무탄소 선박,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산업계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에서 무탄소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조선업계는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탄소 선박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여야지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모니아나 또는 수소 이러한 연료들을 사용하는 선박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하나의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단체 등에서도 조선업계가 이러한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중소형 업체가 저탄소 선박 시장의 산업을 간과한다면 향후 다가오는 그 무탄소 선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LNG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나타나길 바라고요.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서도 뭐 기자재 업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잘 활발히 발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군산조선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은 2008년에 군산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2010년부터 선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2010년에 대략 벌커 8척 그리고 2011년에는 14척 하면서 이렇게 유조선과 벌커선들을 위주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당시에 군산 경제에 큰 역할을 지탱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현대중공업은 이제 군산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한다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면서 최종적으로는 LNG나 또는 LPG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완성배로 조립하는 형태로 산업이 조선 경기가 잘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전북의 산업들은 완성배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인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잘 짓고 있는 것들이 LNG 선박들이고요. LNG 선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국의 글로벌 LNG선 운반선의 수주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80% 이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양을 떠다니는 LNG 선박의 대부분들은 한국에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하지만 LNG 선박을 지을 때 가장 핵심 기술들은 사실 LNG를 담는 CCS라고 하는 화물창 부분인데요. 아마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온다고 해도 그 LNG 선박의 의장 부분이나 또는 그 CCS 부분들은 여기서 아직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블럭만 제작을 할 텐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A부터 Z까지 완성되는 배를 만들 수 있을 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전북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LNG 선박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일본이 LNG 선박을 아주 잘 지었는데요. 그 일본이 짓는 선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시는 바에 화면의 왼쪽인 건데요.
화물창 탱크가 이렇게 동그란 구형상을 가지는데 이러한 구형상의 탱크가 용적률 그러니까 LNG를 많이 실을 수 없다고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멤브레인 타입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적재 용량이 40%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점들이 있게 되겠고요. 일본이 계속 이러한 동그라미 형태, 구형 형태의 모스 타입만 고집하다가 LNG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렸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뺏겨버렸고요. 우리는 현재 지금 이러한 멤브레인 타입의 LNG를 짓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또 발전하게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LNG 화물창 내부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LNG 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자체가 마이너스 163도이기 때문에 이 163도의 LNG, 액화 LNG를 얼마나 잘 운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핵심 기술은 단열이 되겠고요. 그러면 단열이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보는 이런 스티로폼 박스가 되겠죠. 이런 스티로폼 박스를 폴리우레탄 폼이다라고 해서 폴리우레탄 폼을 가지고 LNG 선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G 선박에 적용하는 이런 폴리우레탄 폼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실제 얘를 탑재하고 조립할 때는 프랑스 기업 GTT라고 하는 그 기업의 모든 허락을 받고 돈을 주면서 로열티를 100억 이상 주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LNG 선박의 화물창 시스템을 간략히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GTT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마크 3라고 하는 화물창의 단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단열 시스템, 화물창을 만들기 위해서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용화되지는 못했고요. 이거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그 폼, 단열재를 가지고 설치하고 그 위에 멤브레인을 이렇게 놓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서스이고요. 서스 301을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또는 설치하는 게 CCS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것들 잘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LNG 선박의 운송 선박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열 성능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단열 성능 자체는 유체의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이너스 162도의 유체를 잘 담고 있으려면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R&D 꼭지가 있는 거고요. LNG가 마이너스 163도이지만 액화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LNG에 비해서 더 차가워진 유체를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이러한 액화수소가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NG에서 잘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수소로 옮겨졌을 때 이걸 잘 대응을 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LNG 운반 선박 중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그 LNG 탱크 안에 유체가 있는데, LNG라는 유체가 있는데 이 유체가 어떠한 힘을 발생하게 됩니다. 슬로싱 하중이라고 하는 힘인데요. 이 하중이 이 유체를 담고 있는 벽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큰 충격 하중을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화물창 탱크를 만들어야지 완벽한 LNG 선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그림은 모형 실험이긴 하지만 이러한 화물창 탱크 안에 일정 부분의 액체를 넣고 이렇게 배가 다니는 운동을 가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물이 움직이면서 이 화물의 하중으로 인해서 벽을 때리고 이 벽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지 향후에 LNG 이후에 수소로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기존에 VLCC라고 하는 유조 선박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VLCC라고 하는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조선들을 잘 지었고요. 이러한 유조선은 이제는 중국한테 넘겨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 LNG 선박들을 잘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향후 몇 년 있으면 중국이 또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앞으로 나간 20, 30년 후에는 이러한 LNG보다 이러한 그 액화 수소와 같은 연료가 선박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30년 후를 본다라고 하면 LNG 선박 이후에 액화 수소 또는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선박 블록 제작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IMO 환경 규제 등을 감안한다면 완성배 제작도 염두를 해두고 산업체제, 지역사회 산업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중소조선소 또는 중소선박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선박들이 연료를 LNG로 가게 될 경우에는 LNG 연료 탱크 제작이라든가 또는 공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LNG에서 손을 떼면 미래 수소 선박으로 전환 시에 기술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거이기 때문에 LNG에서 절대 손을 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LNG 선박 또는 관련 기자재 그리고 R&D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뼈아픈 후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그 조선해양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 학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대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지금 뭐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바로 가르치고 계시니까 다 결론까지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뭐 환경 규제에 대한 뭐 필요성, 준비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연료 탱크나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 확보 뭐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비지 포럼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 김성기 본부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자리해서 지금 같이 좀 뭐 조선 산업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어떤 뭐 생각이나 보관이 또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부장님 뭐 마무리 말씀 마무리 말씀 잠깐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나왔습니다. 우리 조민호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서대원 교수님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봤더니 우리 군산이 우리 조선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인 그 시장 현황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이제 전체 학과 개념도 있지만 이 지역 개념까지 다 두 분이서 합작해서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나은 포럼이 돼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2시간 약속 드렸었는데요. 2시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뭐 4시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조민호 본부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본부장님께서 조금 좀 빨리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시간을 조금 아껴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저희 공단에도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카톡으로도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국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부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아이디어에서부터 작은 아이디어까지 다 좋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도 특허전략개발원이라든지 발명진흥회라든지 이런 뭐 저희 산단공이 뭐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했을 때 좀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안내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뭐 참여 기업들이 좀 응모를 했을 때 가급적 선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드리고 어떤 협업이 된 것들만 사실은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시 한번 좀 2022년도 제2의 비즈 포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1회 때도 그 참여해 주신 분들, 댓글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제 쿠폰을 좀 드렸었는데 23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안 쓰시면 그 날라가니까 좀 사용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서대원 교수님께서 그 포럼 발표 중에 액화수소가스 온도가 몇 도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댓글 먼저 다루시는 분께 쿠폰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2년 제2회 비즈 포럼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단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